전기차나 인공지능이 늘어날수록 이게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나 인공지능이 장기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력 사용량도 급하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산업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진하죠. 글로벌리하게. 네. 오늘 특히 제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은 이런 산업에 좋은 일들이 많다라고 네네. 해주셔가지고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후테크 산업에 투자해야 될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게 S&P 500 지수랑 비교해서 그린 건데요. 보시면 이게 2029년부터 2024년 말까지 차트거든요. 네. 보시면 2020년에 초에 그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가가 한번 다 박살이 난 적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솔라나 클린 에너지가 S&P 500보다 훨씬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보시면 유럽연합에서 2020년 상반기에 그린데이 초안을 발표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2050년 또는 2060년경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목표를 막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서 마침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 근데 그 2020년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맞아요. 2021년 정도부터인가요? 계속 빠졌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게 네. 발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그 발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정책 통과 지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급등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쳤는데 네. 21년부터는 공급망 차질이 심해지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반도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근데 정책 통과 지연이 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아마 소수몽키님께서도 미국의 BBB 법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이게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법안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2021년에 통과가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2022년 8월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그 IRA로 이름이 바뀌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1년부터 22년 8월까지 한 1년 반 이상 정책 공백이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정책 공백이 있다 보니까 수주가 급감했었죠. 그 시기에. 그럼 이제 IRA랑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가 통과되고 어떻게 됐냐? 수주는 다행히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바로 나왔는데 또 2023년 들어서 찬물을 끼얹는 게 한 번 있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3년 중반경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가 한 번 완전 폭삭 주저앉았던 때가 있죠. 이게 금리 상승이 진짜 취약한 게 이 기후테크 산업,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발전소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건데 발전소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차입금 의존도가 한 70에서 80% 된다고 합니다. 차입금을 많이 땡기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힘들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네. 규모가 큰 산업인데 네, 맞습니다. 빚을 많이 내야 되는 산업인데 금리가 급등하니까 프로젝트 지연이 많았던 건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체들의 수주는 2023년에 회복이 됐고 공급망 차질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 금리도 어쨌든 작년만큼 높진 않고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도 주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악재들은 확실히 많이 좀 정리가 된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지난 구간이고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중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기후테크라는 단어를 써주신 것 같아요. 기후테크는 또 뭔지 용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재생 이런 용어는 2020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후테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일단 기후테크의 정의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게 기후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후테크 안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탄소의 에너지, 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이제 탄소 감축이나 전기차 같은 그런 탄소 감축 기술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면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전력 인프라나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 그런 인프라까지도 포함하는 게 이 기후테크 산업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친환경 섹터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 3년 내리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최근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외에 이제 올해 2024년에 특히 이 산업들이 좀 더 좋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올해 그래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은 수주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기후테크 산업도 발전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발주가 나오면 1년 후 또는 1년 반 후 이렇게 설치가 이루어지는 수주 사이클 산업인데 그래서 수주가 턴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넘겨보시면 먼저 이제 글로벌 풍력 터빈 회사들의 수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글로벌에는 4개의 풍력 터빈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G, 유럽의 베스타스랑 지멘스, 노르덱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 합치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한 87%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회사의 수주를 연간으로 합산해서 보면 2019년이 가장 높았고 20년, 21년, 22년 계속 수주가 빠집니다. 수주가 빠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차질, 정책 통과 지연 등이 있는데요. 근데 2023년 1에서 3분기까지 합산 신규 수주를 따보면 전년 대비 48%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IRA 통과되고 나서 22년 말부터 이제 발주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쨌든 수주가 바닥을 찍고 턴했으니 2024년에는 이제 설치량도 턴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실적이 이제 돌아서는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구독자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턴어라운드 주식이 또 그렇죠. 턴어라운드가 크게. 그런데 사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매크로 영향이 좀 크겠네요. 금리적인 부분. 맞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은 괜찮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해상 풍력은 취소나 지연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급반등할 것 같은 게 보이면 조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풍력을 말씀드렸으니까 태양광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태양광은 다른 것보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를 이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미국의 퍼스트 솔라는 좀 익숙하신 이름일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에서 한 점유율 한 60% 정도 되거든요. 미국 태양광 시장의 70%가 유틸리티인데 그 유틸리티에서 60%를 퍼스트 솔라가 점유하고 있으니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가 한 4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수주 잔고 차트가 지금 띄워지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 업체의 21년 말 수주 잔고가 26기가와트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23년 3분기 말에는 82기가와트로 정확히 3.2배 증가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딱 22년 8월에 IRA 통과되고 나서 밀렸던 프로젝트들이 쫙 나오면서 23년에 수주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태양광이라고 하면 발전용 태양광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주택용 태양광이 아니고 진짜 크게 하는 대단히 그런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런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퍼스트 솔라가 지금 수주 실적이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 명확하네요. 이 수주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야, 저 정말 신기해. 들을수록 매력적인데 주가는 정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태양광 기업들이 사실 안 좋았고 지금도 회복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한번 또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특히 또 대선의 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도 기사가 막 쏟아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나 산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어디 설명회를 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단골 질문들이시거든요. 나와요, 질문으로? 트럼프가 재선하면 이거 재생에너지 산업 망하는 거 아니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트럼프 1, 2기 집권 때도 태양광 풍력 산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리고 정책들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편 약간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편은 그 미국의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세액공제 혜택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별로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오바마에서 넘어온 세액공제 혜택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 다 연장이 됐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렇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 퍼센테이지인데 줄어들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021, 22년에도 줄어들긴커녕 유지되는 걸 연장을 시켜줬죠. 연장시켜줬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걸 사인을 해줬죠. 그리고 바이든 들어와서는 이 혜택이 2033년까지 이제 연장이 또 다시 된 거고요. 엄청 늘어났네요. 30% 세액 공제로. 야, 33년까지요? 2035년까지인데 이제 33년까지가 30%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깎입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요 이제 올해부터 혹시 또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과거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이게 줄어들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를 줄어들게 하려면 IRA 법안 자체를 중대하게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IRA 법안도 민주공화 양당이 표결을 해서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사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이미 합의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는 바람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기후테크 산업이 어떤 고용과 투자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미국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미국 지도가 두 개가 떠 있을 겁니다. 왼쪽 미국 지도는 미국의 육상풍력 자원을 나타내는 건데요. 진한 녹색이 미국에서 육상풍력하기에 자연 여건이 좋아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지역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딱 미국의 중부 지역이죠. 네,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 미국 지도는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하기에 좋은 곳들을 녹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 다 중서부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 두 개 미국 지도를 한번 합치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요 미국 지도가 되는데요. 이게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빨간색 지역들은 공화당 지역임과 동시에 태양광 풍력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딱 보기에도 근데 파란색인 민주당 지역들보다 공화당 지역들에서 태양광 풍력이 잘 돼요. 딱 중서부 지역인데 그 중서부 지역을 저희가 부르는 또 말이 있죠.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쇠락해가는 공업 지역들인데 여기서 태양광 풍력이 하기 좋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대규모 태양광 풍력 단지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부 지역에 태양광 풍력 단지 지어서 전력 수요처인 서부랑 동부로 이렇게 있는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태양광 풍력 산업을 가만히 놔두면 공화당 지역구의 고용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런 내수 산업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세액 공제 혜택들을 다 연장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과 육상 풍력 다 연장해줬고 심지어 해상 풍력 세액 공제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 신설해줬었어요. 이게 결국은 다 내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인데 굳이 안 좋아지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그렇게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뒤로는 이제 정책적 조치는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연장하거나 신설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은 확실히 뭐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리도 최악을 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도 큰 우려는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또 투자하려면 장기적인 관점도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신재생 관련 산업이 기후테크가 우리가 좀 연금이나 혹은 장기 계좌에 묻어놓거나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될 만한 업종이나 산업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다른 산업 대비 뭐 GDP 성장률 대비 아웃퍼폼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기후테크 산업이 괜찮은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저탄소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띄워지는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등에서 데이터를 따서 제가 만들어 본 차트인데요. 1985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 증가율이 연평균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증가율이 3.6%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2030년부터 40년까지는 또 4.4%로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거 보시면 예리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은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구 증가율은 떨어지는데 왜 발전량 증가율은 늘어나?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발전량 증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첨단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네. 전기차랑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면 네. 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전력의 총량이라고 봐야 돼요? 발전되는 총량?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는 총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냐? 네, 그걸 얼마나? 나타나는 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AI 때문에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예요? 더 가팔라질 거로 국제에너지기구 등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재미난 전망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차트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 산업이 전 세계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게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한 3.8%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비중만으로도 계산해 보면 한 8배가량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전력 사용量꾸준히 증가할 거니까 8배 이상이 이제 전기차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한 전력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전력 대란이 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인공지능 말씀드렸으니까 인공지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인공지능은 사실 최근에 뜬 맞아요. 화두라서 네. 아직 연구 자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시총이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전력기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재미난 보고서를 또 발간한 게 있어요. 네네. 그거를 보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같은 시기,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또 비슷한 연구가 나왔어요. 2027년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한 134테라와트시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덜란드에서 1년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공지능이 이제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기차나 인공지능이 늘어날수록 이게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나 인공지능이 장기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력 사용량도 급하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력 인프라 성장세도 말씀해 주셨고 전력 수요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크게 기후테크 전체 산업의 규모나 성장세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194조 달러의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19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25경 원 정도 되는 규모죠. 이거를 이제 부문별로 좀 이제 쪼개보면 전기차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전기차 비중이 한 47% 되고요. 근데 나머지 53%도 사실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큰 게 저탄소 발전원, 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같은 그런 저탄소 발전원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액도 한 11%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나 뭐 히트펌프, 이제 탄소포축 같은 것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 이 전기차에만 많이 주목했었다. 그렇죠. 그 나머지 53%를 차지하는 저탄소 발전원이나 전력 인프라 이쪽에서도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으니 이쪽으로도 올해는 좀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흥미가 생기는 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마 저도 전기차와 AI는 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 사용량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또 그 뒤에서 웃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있습니다. 사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 그거를 날라줄 전력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 인프라 쪽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블룸버그에서 2023년 3월에 또 재미난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망 투자액이 연평균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지금 한 3%, 4% 정도 되나요? 근데 사실 연평균 12% 증가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 관련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통계청에서 따온 미국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쭉 따온 건데요. 이게 시계열이 200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거의 20년 내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있죠. 특히 2021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망 프로젝트가 막 700km, 8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0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역의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이 특히 강하다. 그래서 미국 현지 업체들도 수혜를 받고 있지만 이게 또 전력기, 변압기 같은 게 쇼티지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미국향 수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전력기기 산업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력기기라는 이런 경기를 좀 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을 탈 수도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꺾였었죠. 꼬꾸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꼬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가 엄청난 그 영향을 주는 것도 있네요. 제조업 르네상스 플러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갈아엎는 과정에 있는 거죠.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군요. 미국에서 지금 한복판에서. 이게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의 전력망이 얼마나 노후화됐냐 하면 미국의 전력망은 사실 1960에서 70년대 2차 대전 직후에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수명이 한 50, 60년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시는 미국 지도 보면 이제 미국은 한 10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전력망 등급을 매기거든요. A부터 F까지 매기는데 보시면 A 등급이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A가 하나도 없는데요? B 등급 2개 있고 나머지 다 C, D, E, F 이렇거든요. 이만큼 노후화가 돼 있어서 교체 수요만으로도 상당하다. 근데 그 대규모 태양광 풍력단지가 생기는 중서부 지역이 지금 다 C, D 등급이잖아요. 요 가운데가 지금 태양광 막 발전소 지어야 되는데 전력망이 등급이 다 C, D. 이게 사실 태양광 풍력이 아니고 뭐 가스나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망이 낙후돼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뭐 가스나 원자력을 까야든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사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지역도 뭐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 시장이 몇십 년 만에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뒤에서 소위 말해서 골드러시 때 직접 안 가고 삽을 팔거나 청바지를 하는 약간 청바지 파는 기업이죠.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광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광부들만 많아지면 청바지는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요. 전력 인프라만 착착착 깔아주면 돈 버는 이런 산업, 이런 기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오늘 소개해주신 기후테크 관련 기업들 모아놓은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1월 18일에 코엑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라는 이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장 직전에 이제 예시로 짜놓은 거라서 상장 이후 포트폴리오랑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투자 지역은 미국이 7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IRA 때문에 미국 지역의 업황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유럽이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한국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부 섹터별로 보시면 전력 인프라나 태양광, 풍력 쪽이 한 대충 3분의 1씩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소나 뭐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아까 풍력 수주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던 미국의 GE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육상 풍력 발주가 많아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IRA 보조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풍력 산업이 원래 계속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좀 흑자 전환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흑자 전환을 통해서 전사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퍼스트 솔라. 이 업체가 또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태양광 모듈 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중국 폴리실리콘 점유율이 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70%가 중국산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리실리콘 기반의 태양광 모듈은 중국에 종속되는 게 커요. 근데 퍼스트 솔라는 제품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폴리실리콘 기반이 아니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화물 반도체 기반의 제품인데요. 요거의 특징은 폴리실리콘 모듈보다는 전력 변환 효율이 조금 낮아요. 근데 그 대신 또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싸다 보니까 사실 효율이 좀 낮아도 가격도 그만큼 싸기 때문에 그냥 대규모로 깔면 발전 단가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특히 잘하는 업체이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폴리실리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탈중국 수혜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IRA 보조금 조건이 점점 타이트해지지 않습니까? 중국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점점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는데 퍼스트 솔라는 이미 탈중국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에서 돼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러네요. 당당하게 그 보조금을 인식하고 또 외부에 판매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풍력도 보시면 그 부품들을 이제 중국산은 거의 안 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풍력 막 힘들다 이랬는데 네. 많이 탈중국하게 노력을 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력 인프라 기업도 네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미국의 이튼이라고 하는 전력기기 업체가 있거든요. 네. 변압기나 차단기, 그리고 스위치 기어 이런 전력기기 제반 다 팔거든요. 미국의 전력기기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이 작년, 재작년 주가가 진짜 계속 우상향 맞습니다. 일직선으로 올랐거든요. 주가가 계속 좋았던 이유는 이런 전력기기 업황의 호황이 미국에서는 최소 202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밸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요거 예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방금 소개해 주신 ETF에서 계속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액티브 ETF이기 네. 때문에 이게 패시브랑 달리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리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오늘 신규 편입할 수 있고 내일은 또 종목을 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비중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네. 당장 올해 실적이 좋은 것들이 주가도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지만 향후 유럽 쪽에서 조금 뭐 개선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유럽의 풍력 터빈 업체들이 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의 풍력 터빈 업체들을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비중 조절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어떤 분들이 이걸 좀 투자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어떤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 이 상품이 좋을 것 같다. 한번 마지막으로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코엑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 액티브는 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2차 전지나 AI 테마가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와서 거기에 올라타긴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조금 주가적인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네, 있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니 사실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전력이 불안은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도 3년 내내 빠지기만 그쵸,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는 적은데 약간 상방 포텐셜을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상품이 유리할 수 있고 네. 또 어쨌든 이 기후테크 산업이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이 대전자에 장기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 같은 데서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하시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지금 시점에 네, 맞춰서 나온 네.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올해 또 성과도 기대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 모시고 기후테크, 특히 요즘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부진한데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댓글 더보기에 요 오늘 소개해드린 ETF 링크와 정보 남겨놓을 테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